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9차 모의고사를 이제 할게요. 자, 이 9차 모의고사 1번 문제 보면 동아시아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관련된 설명 부분은 전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갈 곳은 교류와 갈등이죠. 네, 교류와 갈등. 그래서 이제 자료 A에 의해서 교류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유통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갈등, 거기 갈등과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교류와 갈등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5년도인가 그때 나왔었죠. 동아시아 그 교과 목표에 관련돼서. 그래서 동아시아 부분은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 교류와 갈등, 예전 기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개념과 용어 설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개념과 용어 설명. 그래서 그 보통 남색 책에 보면 설명 방식 있죠. 일반적 설명 방식. 그래서 개념과 용어 설명, 그다음 총괄적 설명, 유추적 설명 등등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 9차 모의고사 1번 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의미는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 개념과 용어를 의미예요. 예, 못하네요.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예를 든 게 절대왕정에 대한 수업이죠. 그래서 절대왕정에 대한 수업에서 절대주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중금주의 이런 것들 이제 하죠. 그래서 필요성은 뭐냐면 역사에서 이제 그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어려운 추상적 개념과 용어가 많은데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안고 넘어가면 그 말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 수업 방법인데 수업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역사적 사실 중에 공통된 형상을 찾아내서 이상적인 형태의 수업 모델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봉신제도나 봉신이 주군에게 신설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이 그 봉신의 봉투를 수여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는 주종관계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사회과학에서 이념형이라고 해요. 이념형.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막스 베버가 만든 개념인데 보통 이제 봉건제도 하면 한 가지 모습만 띄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 서유도 봉건제도 다르고 동유도 봉건제도 다르고 북유럽에도 봉건제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보편적이고 제일 정형화된 모습들을 뽑아내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봉건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봉건제라는 것은 모든 봉건제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서유럽의 봉건제, 프랑스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것은 개념의 전반적인 속성 같은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개념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 그래서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 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내포적 정의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외연적 정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가 비유 이것도 못하네요. 비유를 활용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시민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4.19 혁명과 6월 민주혁명 상제 소련의 붕괴 후에 동료 각국에서 파도처럼 내려왔던 민주주의 혁명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점은 역사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고요. 근데 이제 유의점은 뭐냐면 개념과 용어라는 것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형상이라도 똑같은 그 개념의 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성은 다를 수가 있어.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개념과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만약 다르게 정의할 경우에는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논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개념과 용어의 효율적인 설명 방식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효율적인 방식을 세 가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의점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개념과 그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고 용어의 의미는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남색책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그리고 당시 사회적 역할 두 가지 쓰시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그 동맹이라고 착각해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동맹 아니에요. 연고예요, 연고. 연고.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국중대라는 거는 똑같은데 의미가 국중대라는 건 뭐죠? 이게 국이라는 건 뭐죠? 나라 국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국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상고시대 때는 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로 그 지배 부족이 살고 있는 중심된 음락을 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배 족속들이 그 살고 있는 음락 안에서 행했던 완전 큰 제천 행사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지배 종족들이 뛰어나다.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사회적인 안정과 통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기능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고구려하고 그다음에 부요의 그 동맹하고 연고, 이 차이점 이게 좀 사료를 통해서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사치술제라고 하죠. 네, 그 형사치술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고구려 이렇게 딱 연상하는데 부요도 있어요. 부요가 먼저죠. 부요가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형사치술은 부요와 고구려에 동시에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부요와 고구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는 제도예요. 되게 이제 유목국가에 그런 제도가 많고, 그 다음에 정복국가 형태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유목국가에서는 왜 형사치수가 있냐, 그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인류학자들 얘기하는 유목국가에서는 재산을 빠져나간 걸 방지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되게 보면 이제 다른 부족에서 아내가 왔을 경우에, 부인이 왔을 경우에 같이 오는 게 아니면 그 부인만 달려오는 게 아니라 뭐도 데리고 오냐면 그 양이나 뭐 말이나 같이 데려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기 그 남편의 부족이 있는 말과 양을 교족을 하죠. 이종을 이렇게 교육하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만약에 그 부인 뭐냐면 남편이 죽었어.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해? 가뿐이죠. 자기 부족으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온 양하고 말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기 남편 부족에 있는 그 양과 말은 어떻게 돼? 동종교배를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재산을 어떤 분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복국가 형태에서는 왜 그걸 또 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제 정복국가에서는 부요나 고구려 막 싸우잖아요. 싸움 많잖아. 빨리 죽죠. 되게 형이 먼저 죽을까요? 아우가 먼저 죽을까요? 형이 먼저 죽죠. 나이가 많으니까. 예. 그 형이 죽었어. 그럼 형수하고 그 자식들, 조카들은 어떻게 해?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이가 유지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싸울 때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면 이게 싸울 마음도 없잖아요. 전의도 상실되고.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너가 죽을 경우에 너의 가족들이 알아서 너의 자식과 부인을 챙겨준다. 그래서 일종의 형사치수제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들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래에는 있어요, 이 내용이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관련된 기출문제에서. 그 당시 역사적 감정이익과 관련돼갖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각국의 풍습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다음 밑줄 친 국체가 형성된 배경을 두 가지 써보고, 자, 이 운동을 추진했던 단체를 말해보시오. 신문사제. 이렇게 했는데, 신문사제는 왜 이렇게 하냐면, 잘못하면 대한매일신문 이렇게 쓸 것 같아서 제외시켰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배경이랑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제가 식민지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일부부터 도입을 하고,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특히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를 도입했죠?
근본이 태안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럼 근본이 태안하려면 일단은 제일은행에 뭘 예치시켜야 돼요? 상당한 금을 예치시켜야 될 거냐. 그러면 어디에? 사들여야 될 거냐. 그래서 일본에 차관을 도입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사들여서 뭐냐면 제일은행에 예치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담보로 해갖고 제일은행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본은 되게 얍삽하게 자기가 식민 통치하면 본국에서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빌리는 형식으로. 특히 이제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35년 통치할 때 절대 본국에 돈을 안 가져와요. 어디죠? 자체 조달이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약탈을 하고, 뭐 산미증식 계획하고,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도 하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단체는 국채보상기성회. 쉽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인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잠깐씩 언급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요때 이제 국채보상운동의 기간지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죠. 예. 대한매일신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다이라는 영국의 사장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그 당시 판매 부수가 제일 많았어요. 예, 제일 많았고, 대중지였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건들지 못했어. 그 신문을. 예. 자, 그래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건데, 실내가 방송되고 있었던 그 신문사가 한성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한성신문 외에도 대한매일신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알려졌냐면, 먼저 실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성신문은 실어놨지만, 한성신문이 그때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한성신문은 주로 이제 북한군 호응체이기 때문에 좀 누가 읽냐면, 개장 유학자들. 그래서 좀 지식인들 읽는 신문이야. 근데 국보 나오자마자 또 뭐예요? 국보가 폐간 조치가 되고 만약 발간을 정지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게재한 게 뭐냐면 영문판, 한문판으로 게재한 게 대한매일신보에서 게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읽고 대중들이 이런 게 있구나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능 기출 오류 문제 복수 정답 인정할까 말 것인가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은데, 팩트긴 팩트예요. 예, 사실은 사실인데. 자, 하여튼 뭐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을 보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밑줄친 사람이 익힌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명만 한조 운동의 종조의 한조 운동과 다른 성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두문칠의 난은 어느 나라에 일어났던 거죠? 명나라 때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명나라 때는 황조운동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농민반란으로 이제 또 뭐냐면 확대하고, 그래서 두문칠, 6.27의 난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두문칠 하면 딱 보면 이름상 딱 비슷한 거예요. 참 평민이구나. 왜냐, 등자는 성이고, 무자는 이제 돌림자고, 치는 뭐죠? 7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7번째 아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평민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명말 시대 때 항조운동이 많이 일어났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또 자본주의 맹한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 당시 노변이라든지 황조운동, 그 다음에 강세하, 직용의 변, 이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명계 농민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명계 농민운동 관련된 것을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자, 특징은 뭐냐면, 농민운동은 예전에도 항조운동이 있었고 농민운동이 있었죠. 근데 예전과 달라. 예전에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 달라졌어요. 흉년 때는 일어나지 않고, 풍년 때는 일어나지 않고, 흉년 때는 자주 일어났죠. 근데 이제 풍년 상관없이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한 4가지를 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호도의 경제적 성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전호가 토지 외에도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부터 완전히 자립했다는 거.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도시의 발달에 따라 부재지주가 많다. 부재지주.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겠죠. 얼굴 볼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개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얼굴 볼 일이 자주 많으면 어떻게 해? 솔직히 개길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욕해도 대놓고는 욕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인치예요. 그 다음에 일전양주제는 뭐냐면, 여기에 일전양주제는 뭐야? 하나의 그 토지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그래서 이 일전양주제가 이제 형성될 때는 언제? 송나라 때인데, 항립대 때는 뭐냐면 명대예요. 그러면서 그 지주가 항저운동하면 제일 얘들을 억압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원권을 빼앗는 거죠. 근데 경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지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전양주제는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경작권을 매매, 저당, 양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영정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없었죠. 영정권은 언제부터 된 거죠? 토지를 영구히 경작하고 상속할 수 있는 권한. 청나라 때 들어와서.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도조법이라는 거 있죠. 도조법. 도조권. 도조권이라는 것도 도지권이라는 것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시기상 볼 때 청나라에서 건너온 것 같아. 그러면 자, 근데 요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전조의 감액과 증액 반대 등등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셨으면 드문치의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유치의 날도 있고요. 의는 명말 청춘의 사회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 송대 이후에 활발화된 서민계층의 역할이 문화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저항문학 같은 그리고 서민문화가 발달되는 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그 의의를 이제 쓰면 의의는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거기 의의 부분은 이제 이게 한중인가 그럴 거야. 이게 동계라고 했는데 이건 차이점이 있고 의의 부분은 한중에서 이제 제가 따왔거든요. 전호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를 끝까지 농민으로서 전개한 항저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차이점은 아까 이제 성격이죠. 그래서 종래 항저운동은 주로 수학의 풍류에 의해서 좌우됐으나 명만의 이와 같은 자연 발생의 우발적 항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다. 역시 핵심 키워드는 뭐죠?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항저운동이 계속 왜냐면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었던 조건 4가 있어라.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동계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자, 6번을 보면 다음은 남미의 독립운동가 연설이다. 다음 밑줄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후에 그가 대콜롬비아 국가를 건설한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그 유명한 누구죠? 시몬 볼리바르야. 산 마르틴 볼리바르. 이 사람이 이제 남미 운동을 이끌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있죠? 미국처럼 일종의 라틴 아메리카 연방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강대국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 그래서 개최한 회의가 유명한 파나마 회의죠. 그러면 남미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고충 페이지 2페이지 펴보세요. 남미의 독립. 자, 19세기 초에 이제 최초의 남미 국가 중에서 독립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이 일으켰던 IT죠. 그래서 예전에 IT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IT 독립운동을 뭐냐면 일으켰던 사람을 이름을 외워두셔야 투생 누베르투 외워두시고 뭐 때문에 국제 폐기물 프랑스 혁명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 그래서 IT는 그 당시 누구 시민지였죠? 프랑스 시민지였죠. 자, 그 다음에 남미 식민지 독립은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했냐면 그 당시 나폴레옹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점령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잠시 이제 본국과 연락이 끊길 때 크리올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들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다시 재수복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사국 동맹이 그래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독립운동이 이제 확산돼서 독립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심 인물 중에 그 볼리바르와 산마르틴, 특히 볼리바르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 출신이 뭐죠? 크리올 출신이다. 그래서 크리올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되겠죠? 스페인에서 태어나진 않고 남미에서 태어났던 스페인의 예전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스페인으로부터 직접 온
그 뭐냐면 지배자 총독부터 그 밑에 있는 그 직접 지배를 받으면서 또 그 밑에는 또 뭐냐면 여러 흑의 물라토라든지 메스토지를 또 뭐냐면 지배하는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볼리바르는 해방자의 치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를 해방했어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이제 자기조차도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입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파나마에 대했지만 그 당시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 미국과 영국의 방해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렇지만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뤘다. 그러니까 산마르티나, 아르헨티나, 칠레를 독립시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데, 브라질은 누구의 식민지였죠? 포르투갈. 이때는 왜 했냐면 나폴레옹 때 이제 침입하니까 그 뭐냐면 그때 이제 포르투갈 항태자가 그 거기 이제 총통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항태자가 본국을 배반하고 뭐냐면 쿠데타로 독립을 선언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 포르투갈이 이제 와갖고 했지만 물리치죠. 근데 그 포르투갈 항태자가 어떻게 됐냐면 다 쫓겨났어 이 사람도. 공화국주의세 그때.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많이 지원을 해줬죠. 영국이 지원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죠? 시장 확보. 그래서 영국과 특히 미국이 또 지원을 해줬죠. 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은 죽이 짝짝 맞아. 아메리카도 또 죽이 맞고, 그 다음 중국의 문제도 죽이 맞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이제 문호개방정책 할 때, 거기에 지지해줬던 사람은 영국이야. 왜 죽이 맞냐? 영국과 미국은 영토 확대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다?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경제 문제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해볼게요. 7번 문제 보는데 7번 문제에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좀 읽다 보면 오스트리아 건설을 받아들이고 적대관계 이렇게 있거든요.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에 붙여주세요. 네. 지금 실수로 잘못 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7번의 가에 들어갈 말. 이 가에 들어갈 말은 뭐냐? 이거는 외교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니은 7년 전쟁가 할 때 그 영국 프랑스가 식민 전쟁을 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 전쟁을 왕조 전쟁 할 때마다 같이 했어.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식민지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4번을 싸웠죠. 그래서 월령, 조지아, 그 왕들 이름이에요. 월령, 조지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왕의 이름이 아니야. 프랑스 인디언 전쟁, 인디언 전쟁. 그 다음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7년 전쟁 때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일어났죠.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그래갖고 요때 이제 그 누가 승리했냐? 영국이 승리했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맺어진 조약이 뭐죠? 파리 조약이죠. 그래서 파리 조약 결과 그 당시 이제 그 캐나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죠. 원래 캐나다 프랑스 땅인데. 예. 자, 그렇게 이제 왕조전쟁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게 좀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외교혁명과 7년 전쟁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 3페이지 펴볼까요? 자,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이렇게 좀 보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農法에 의하면 여자 상속은 황제 계승권이 없죠. 근데 카를 6세가 이제 북사 치서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 테레즈를 황제 계승 근거를 마련해서 했는데 프로이센이 그걸 무시하고 어딜 공격해요? 술레지아를 공격하죠. 그래갖고 점령을 하는데 요때 동맹관계를 좀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정통적인 동맹관계가 적용돼요.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는 어느 편에? 프랑스 편에. 영국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영국과 지금 프랑스가 대립된 구도죠. 근데 여기에서 7년 전쟁을 넘어가는 그 가독의 중간 시기에 기존의 정통적인 동맹과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로, 영국은 프로이센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 뭐냐면 오스트리아를 지지했던 나라는 프로이센으로 가고 영국같이. 그 다음에 예전에 프로이센 지지했던 나라는 어디로? 오스트리아로 가죠. 그래서 요때 적용되는 그 원리가 뭐죠? 세력균형의 원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교혁명이라고 보면 외교혁명. 예. 그 다음에 7년 전쟁 때 결국에 프로이센이 이겼죠.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이센은 단독으로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단독으로 싸웠냐?
영국이 지원을 해주는데 영국은 별로 지원을 안 했어. 군사적 지원은 안 해주고 재정적 지원만 했거든요. 영국 관심 있는 건 프로이센을 도와준 게 아니죠. 누굴 견제한? 프랑스를 견제한 거야. 그래서 영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식민지 전쟁에 관심이 있어. 결국에는 그 프랑스 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부터 인도, 캐나다. 인도는 이제 프랑스 전투가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식민지를 둘러싸고 200년 동안 싸웠거든요. 아니, 100년 동안 싸웠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2차 백년 전쟁이다. 제2차 백년. 그래서 제2차 백년 전쟁 끝마무리한 조약이 파리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 자, 이 8번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삼국협상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삼국동맹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 영국 협상을 맺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가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명예 고립을 깨고 맺었던 누구 때문이죠? 독일 때문이죠. 독일. 특히 독일이 이제 베르는 2세가 그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가, 그다음 군비 확장 정책인데 특히 해군, 그래서 해군법을 만들어갖고 권함을 이제 만들죠. 법을 딱 명시해갖고 몇 년까지, 몇 통까지 만들겠다. 근데 이 해군법은 상당히 영국한테 치명적이야. 왜냐면 영국이 이제 인도 같은 강대한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해상력을 장악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독일이 해군을 강화시키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뭐야? 해상권이 박탈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국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 뭐 경제력, 군사력이나.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이들 절대적 우위가 어떻게 깨지게 되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삼국동맹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때 이제 이탈리아가 왜 거기에 그 삼국동맹 가담을 했는가? 그거는 티니지를 프랑스에 뺏겨서 빼앗겨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독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가 싫어서 가담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는 좀 약하죠. 이게 가담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배신하고 삼국협상 좀 붙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맺어진 그 과정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 역할을 했던 삼국동맹, 삼제동맹 주도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죠?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외교정책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프랑스 보니까 정책. 그 다음에 형상 유지 정책. 그래서 비스마르크까지 물러날 때까지, 국내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 물러날 때까지 요 시대를 뭐라고 하냐? 비스마르크가 국제 질서를 주도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상상한 건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를 어떻게 고립화시킬 것이냐. 그래갖고 그다음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세 명의 형제가 삼제 협약을 맺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형상 유지 정책에 그 잘 반영된 회의가 무슨 회의죠? 베를린 회의죠. 그래갖고 이제 베를린 회의에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조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삼제가 또 발전된 것이 삼제 동맹이야. 그래갖고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게 이제 오스트리아 그 관계가 그 약화되면서 이제 삼제 동맹이 깨지거든요. 이제 러시아를 붙들기 위해서 또 재무장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 재무장 조약 갱신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누가 거부해요? 비엔드 2세가 거부를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축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삼제 동맹도 만들지만 삼국 동맹이라는 또 한 축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묘하게 외교를 발휘해가지고 뭐 형상 유지 정책과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깨는데, 언제 깨진 거야? 비에름 2세 때 깨져버린 거지. 비에름 2세는 그 뭐냐면 비스마르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에 관심이 있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통일을 위해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제 꾸밀 것인가 그런 생각인데, 비에름 2세는 그게 아니라 대팽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비스마르크 식민지를 먹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종족의 열강제 안 먹었던 데만 골라서 이제 먹는데, 얘는 뭐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를 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일에 대해서 공동의 이제 적이 생기면서 독일이 공동 부각하면서 이 독일을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로코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삼국 협상을 맺어진 그 과정이 있는데, 요때 이제 주의할 것은 삼국 협상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맺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맺어진지 몰라. 자기가 이제 동맹을, 뭐냐면 저 상대방이 동맹을 맺었는지 모르는 거야. 언제 알게 된 거야, 이게? 1차 대전 시작되면서. 선전포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 명이 비밀리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맺었다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공개줘야겠으면 어떻게 해요? 선전포고 안 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모르고 이제 선전포고하다가 이제 대통령 걸린 건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윌슨의 14개 조약 중에 뭐가 있어요? 비밀 외교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영국의 외교정책 변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고립에서 벗어난 이유 두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 협상, 영프 협상, 영러 협상,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삼국 협상이 성립의, 그래갖고 이제 삼국동맹에 대한 진영이 성립됐고, 사소한 분쟁이나 한국과의 전쟁이 대규모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 1차 대전에 반발 배경을 작용했다. 의보다는 영향이 되겠네, 영향. 예. 영향을 좀 고쳐주시고. 자, 그래서 그 비스마르크 정책을 둘러싼 삼국동맹과, 그 다음에, 이런 삼국동맹의 형성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후에 비에는 2세 이후에 삼국협상, 요거 형성 과정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인물학습과 관련된, 인물학습. 그래서 인물학습 관련된 부분을 뭐와 이제 결합을 했냐면, 탐구학습 모형하고 결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학습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인물학습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습 방법이. 그 중에 역사과 관련된 건 3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에요. 그래서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드레이의 함재 설명 이론 있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논리 구조가. 자, 그러면 인문학습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인문학습 부분. 몇 페이지 피시면 5페이지 펴보세요. 보충 페이지. 자, 인문학습을 보면 크게 인물사 학습하고 인물학습으로 나누는데, 인물학습 방법에는 이제 역사과에서 강조되는 거죠. 인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인데,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전기 자서전 인물을 통해 인식세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대 문화적 이해하는 그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종합적 접근법이라는데, 인물에 대한 학습이에요. 시대를 제한 인물에 대한 학습인데, 요 인물학습 종합적 접근 방법은 역사과가 아니라 어디냐면 윤리과죠. 그래서 시비를 이제 도덕적 올바른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문학습 부분은 안 나오겠죠? 건너뛰고. 그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거기에 이제 행위결정 분석 모형인데, 그래서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목적이 뭐냐면, 자, 인물이 특정 행위를 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하는데, 얘는 이수진 장의 전생을 살펴본 게 아니라, 한산도 대첩 한 부분만 딱 봐.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수신이 전략 전술,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점이 그 밑에 있는데,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 상황, 조건 이런 거 같이 봐야 하는 거야. 특히 인문학습에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유의할점 뭐죠? 한 인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윤리적인 어떤 판단, 지향을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문학습 볼 때 너무 한 개인을 영웅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너무 성향만 강조하거나, 또 그 인물의 그 성향을 다 무시해버리고 조건과 구조적 배경만 강조하고, 그거 다 안 되죠. 뭘 같이 봐야 되죠? 인물의 성향과 함께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나 구조를 같이 알아야 되죠. 시대적 배경이나.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유용한 점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워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용성과 인간의 행위의 역할 이해,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 추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인물의 일생 전기 자서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나 그 인물을 통해서 당시의 인식세계와 시대와 문화를 이해한 건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반적인 유용한 점 있죠? 유용한 점하고 전반적 유의점도 외워두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글이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 그러니까 파란 책은 좀 단순하고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녹색 책 보면 좀 세분화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3, 4번도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유용한 점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행위 결정 분석 모형만 딱 나오고 물어볼 경우에는 여기 녹색 책 있는 내용을 쓰셔야겠죠. 보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9번. 자, 다음 지도안은 인문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인문학습 모형 중에 이 지도안에 적합한 학습 모형의 명칭을 말해보고, 아까 뭐가 있어요? 이건 인문의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학습 모형의 유형수도 두 가지 쓰시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인문의 행위를 하기 위해 고려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자의 의도, 전개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역사 속에 인간의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인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사례에서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추론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어떤 의미가 평가하는 방법이다. 외워두세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보면 세네 가지 돼. 이게 따로따로 쳐갖고 두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 일단. 예,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은 뭐냐. 요거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탐구학습 과정의 절차를 물어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죠? 문제인지 다음에 가설 설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1회 시험 때는 가설 설정 물어봤어. 그런데 또 제가 이제 한번 또 다른 식으로. 근데 5번이 들어갈 것은 뭐냐? 가설의 검증이야. 가설의 검증.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6번 이해와 평가라고 돼 있지만, 요게 이제 보통 탐구학습에서는 이해와 평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일반화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학습 모형을 좀 특이하게 생긴 건데,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도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탐구학습 과정에서 좀 기억할 것이 가설의 설정 부분하고 맨 마지막에 일반화 그 부분,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사회과 문제도 융합형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세가 융합형으로 나올 수 있다. 탐구학습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잠깐 보세요. 자, 보너스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뭐냐? 조크의 난이죠, 조크의 난. 예, 조크의 난. 그래서 조크의 난인데, 이거는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조크의 난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풀기 전에, 보충자 잠깐 보고 넘어가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조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어떤 시기에 감학과 막부 초기 때죠. 그래서 감학과 막부 초기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 공가와 무가가 권력을 나눠갔던 거죠. 그 무가는 되게 감학과부를 중심한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는 뭐죠? 서부 지역. 교토를 중심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해서 이원한 형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무가의 최고 실력자가 누구냐? 보통 그냥 쇼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쇼군이 아니야. 뭐죠? 그 쇼군은 미나모토 요이토가 죽고 나서 이제 끝났고, 그쪽 호조시 집안으로 넘어가죠. 그래갖고 시켄이라는 지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쇼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의 뭐냐면 그 상징적인 존재고, 실권자는 누구였다? 시켄이죠, 시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코에나는 이제 내용을 보면 고토마 상황을 중심으로 공가세력이 막골 타도를 익힌다는데, 요때 동부에 있었던 무가세력과 서부에 있었던 무가세력들이 싸워. 서부는 누구? 공가세력들. 그 다음 동부는 막부세력들.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가마쿠라가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토마 상황이 유배당하고, 그 다음에 서부에 있는 그 뭐냐면 참여했던 무사대 영들 뺏어가고 누구한테 줘요? 동부. 간동 지역에 이제 주죠. 그래서 이때 간동이 간설 지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간동의 가마쿠라부가 이 간설 지배하는 건데, 그래서 이 간설을 혼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토에 뭘 설치해요? 루카다 단다이를 설치하죠. 그래서 막부가 이제 조조를 감시하고 설부 문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공가의 이원적인 권력 구조가 타파되죠. 네. 그래서 공가하고
무가 이원적인 정권이 붕괴되고 공가 정권이 이제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무가가 완전히 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오로마치 막부는 어떤 세력들이 세운 거죠? 간서 세력들이 세운 거죠. 간서. 그 간서 세력들이 간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를 설치하죠. 예. 잠깐만.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간서 지역의 이제 그 사무라이가 간동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는 이제 구조가 되죠. 그래서 가마쿠라 훈을 설치하고 거꾸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에도 시대 때는 간동이 또 간서를 지배하죠. 이렇게 간동과 간서가 권력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명칭은 뭘 써야 돼? 조크의 난. 권력고주의 특징인데, 이때 권력고주의 특징은 그 사건 직전의 권력고주의 특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권력고주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구의 정치적 영향. 이 기구의 정치적 영향은 뭘 써야 되겠어요? 네, 기구의 정치적. 어딜 통제하기 위해서? 간서 지역의, 사무라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볼게요. 10번 문제를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위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위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위천의 불교통합. 자, 위천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통합 배경은 그 당시 기족불교 법상종이 육성에서 하원종, 왕실과 연결된 거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 목적은 이제 고려불교의 폐단을 정리하고 국민사상을 확립하고 법상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원종을 중심으로 청태종을 개칭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합 과정 3단계 나누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 하원왕의 정통과 원효의 통합불교를 평가해서 교감전술을 내세웠고 통합을 했고, 이때 교라는 것은 뭐죠? 네, 교정, 가는 선종.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성상경합을 내세우는데, 성상경합은 이때 이제 성상경합 뭐냐? 이거는 성은 뭐죠? 여기서 하원종. 그 다음에 상은 같은 법상종.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종을 해서 또 교감도술을 내서 성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주로 이제 그 하원학에서 하원종의 이제 분열, 남학파, 북학파를 통합하고, 2단계는 같은 또 교정계 법상종을 통합하고, 3단계를 내세워서 선종을 통합하고,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한계점은 뭐냐면 교단 통합에 그친 불완전한 통합이었고요. 그래서 의천사후에 이제 선종이 독립하고 하원종이 또 분열하고, 법상종 의식과 정치 통합이었다. 그래서 기족적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종과 정토적인 어떤 그들을 이제 적극 통하지 못하는, 특히 정토 사상 같은 걸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또 한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에 이제 기을 해상하는 인물은 뭐냐면
의천이죠, 의천. 그 다음에, 그가 속한 불교교단의 당시 상황을 두 주인에 쓰시오 하면, 그 다음에 고려왕씨가 연결된 하엄종과 인주이씨와 연결된 법상중이 대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 간을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비록 5주의 인갈들도 3중의 선도가 쭉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불교 교육까지 알 수 없어도, 대충 교감겸수라는 것이죠. 간이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그 구녀의 하엄학을 시천의 문제를 떠나 진행 간념화된 걸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교감선이라 갖고 구녀가 강조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감선은 하엄학에서 이제 좀 약간 그 강조하는 건데 이게 너무 간념화됐다. 그래갖고 교감설 외에도 뭘 강조하면 교감겸수를 강조해요. 네, 그래서 청태종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이건 통합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의천의 교성통합은 교의적인 측면에서 완전 통합이보다는 교단의 통합이 근쳤고 법상적 의식과 정식 통합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의천의 불교 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죠. 의천보다는 진을 쪽에 좀 강조하더라고요. 의천 나온 게 이게 예전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네, 아주 예전 객관식 때 한 문제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때도 한번 나왔게 나오는 교감검수 물어본 게 한 번 있어요. 의천 나오고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자 공법도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볼게요. 보충자료에서 자, 공법 보면, 거기에 이제 가전법안의 조세제도 해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토지를 세 등급으로 분류했죠. 가전법 하에 조세제도는. 그 다음에 1개 토지세를 수확량 10분의 1을 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풍급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거고요. 토지의 전품에 따라서. 한 해에 또 풍년에 따라서 또 하죠. 이건 다펀손실이야. 그래서 관리가 가서 이제 보고 액수를 감면해 주는데, 실제로 세 등급 나눴다 해도 실제로 다 거의 대부분 하등급이에요. 하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금이 나는 기준 뭐였다고 보시면 되죠? 전품이 아니라 다폰 손실이야. 근데 이 다폰 손실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일까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주관적인 것들 좀 해결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좀 정액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년 풍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세제가 어떻게 돼요? 국가에도 뭐냐면 경제계획을 짜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걸 세종 때 전분 6등, 연분 9등이죠. 이게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분 6등은 비옥적 6등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연분 9등은 강화했던 9등급을 구분하고요. 약간 예전에 이제 경무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약간 잠깐 실시했어요. 조선 초기 때. 이걸 결국법 한호예요. 네. 그래서 절대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한다. 그리고 측정하는 것도 예전에는 손마디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해가지고 주청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제죠. 그래서 이 연분고등법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전분육동 내용이 있는데, 연분고등법은 그 면 단위로 해서 풍의 등급에 따라서 20분의 1로 최고 20도에서 4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10분의 1을 수준이었죠. 20분의 1이야. 그러면 좋은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1글당 300두였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뭐예요? 30두죠. 근데 이제 올렸어요. 1글당 400두죠. 20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두죠. 그러면 10도 적게 낸 건 좋은데, 문제는 예전에는 거의 바닥이었죠. 그래서 1, 2등급에서 없고 3등급만 있었는데, 요땐 등급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거는 더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꼭 20분의 1이라서 수준이 낮다 해서 지세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분 6등급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1등급에서 6등급 차를 달리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토지 측량 과정에서 번거롭고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연분고등법 전분육등에서 20분의 1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하는데 요 20분의 1 있죠? 연분구등법만 적용하니까 전분 육등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공법 한계가 있는데 일단 답변 손실이라고 해서 답변 손실을 폐지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야. 답변 손실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토지가 등급을 채정할 때 지주의 땅에 비옥하더라도 등급은 되게 5, 6등급 매겨주고 농민의 매매한 땅은 실제로 높은 등급을 매겨줬다 등등이 있어요. 여기 쭉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공법 제정 관련된 내용이다. 자 거기 니은을 뭐하고 지칭하며 매년 풍년과 훈련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죠? 답헌손실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니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떤 점을 제기했는지 써보시오. 자, 그래서 이제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 답헌손실이라는 것은 뭐죠? 고정된 게 아니라 풍년에 따라 많은 널뛰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하나에서 실시했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획의 기준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초과한 조세를 1개월당 생산의 3분의 1을 300주 정하고 10분의 1을 징수했다는 것을 디귿에 와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토지의 비옥됐다 6등으로 나누고 풍요했다 그때 어느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개월당 몇 두? 400두. 그 다음에 20분의 1에 나누는데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아까 아침에 등급이 뭐야? 전반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많았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및 면제를 보면요. 농사 짓지 못하고 묵힌 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의 감면은 10개월 있을 때만 허용해준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요거 감면조항. 그래서 엄격하게 감면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공법도 나올 수 있는데 올해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 한번 건너뛰어서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홍대영의 의사문답이에요. 예. 그래갖고 의사문답은 한 2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홍대영에 관련돼서 이제 좀 볼게요. 9페이지 펴볼까요? 9페이지. 자, 홍대영은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죠? 연합아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나이는 박지원보다 더 많아요. 나이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저서는 담원서, 담원연기, 이만경으로 의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은 뭐냐면, 의사문답이죠. 의사문답. 자, 그래서 이제 의사문답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의사문답은 왜 만들어진 책이냐면, 그다음에 홍대영이 연행사로 북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압록강 넘어가서 이제 국경에 있는 그 책문 부근에 있는 상 중에 의문효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효상에 그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의문효상 했던 그 조선 사대부였던 뭐냐면 그 허자가 신홍하고 거기 살고 있는 신홍 노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보면 서양의 과학사상을 소개를 해주고요. 그다음 우주 무한론, 지구의 일주 해전설 이런 것들. 그다음 문벌 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 하이간 탈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간 탈피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 탈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토지제도 군전제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책, 기술문화 장려나 신분제도 철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관련된 사료가 좀 긴데, 그 뒤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4페이지에. 자, 허자가 대답하기를 실정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전후도 추정해보면 증거가 있으니 이 실정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 달 해서 수성, 화성 해가지고 목성까지, 토성까지죠. 예.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에 한폭파에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허자는 누가 이제 대변하는 거죠? 허자는?
일반 우리나라 사대부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게 뭐야? 지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이고 그 지구의 중심인 국가가 뭐죠?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근데 이제 신호기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각기 떠있는 별들은 그 각기 개가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또 태양계 이루고 있고 지구도 그 수많은 별 중에 뭐죠?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지구도 하나의 별에 불과하고 해를 둘러싸고 지구가 이제 뭐냐면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냐면 그 하늘에서 그 지구도 보면 그 지구 안에서도 끝이 없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허재의 생각에 대한 신홍의 반론을 한 줄이나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자주 나왔던 게 뭐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입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저자가 니은의 시용의 방언을 통해서 조선사회의 어떤 생각을 비판하고 있죠? 사대부의 중화 사상을 비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화 사상도 비판한 것도 있고, 우주가 무한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정 외에도 무한하며, 그 다음에 지구도 하나의 뭐죠?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종족주의 사고방식. 인간도 결국에는 우주에 있는 아주 진짜 극세한, 미세한, 생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원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 해석해갖고 푸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와도. 다 내용 보고 이제 대략진작으로 이제 푸는 건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한국사 능력검증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자, 한 문제 이전에 기획 같은 대외정책을 추진했던 국내적 배경을 두 가지 소술해보고, 자, 니은의 한 문제와 관련된 정책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기획의 개정 내용을 써보고, 역법의 명칭, 니은의 관련 정책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한 문제에 관련된 정책이야. 한 문제. 네. 그래서 이제 한 문제의 그 대외정책 이전까지 대외정책 이후, 한 문제 이후에 대한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잠깐 이제 한 문제 정책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한나라 시대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 1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국내 정책으로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학이 간악화됐고요. 그 다음 정책 유가와 법과를 절충시켰죠.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관련된 부분 보면 연호제정, 역법 개선, 개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법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냈어요, 여기. 그래서 그때 역법을 이제 어떻게 이제 개선을 했냐면, 그 예전에 이제 역법은 진나라 때 역법이거든요. 그래갖고 종전에 1년을 첫 달에 10월달 정했어. 정옥년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되게 농사짓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는 1월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정월에 정했죠. 그래갖고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옥년을 이제 개정하여 1년의 시작을 정월년하는 태초령을 만들었다. 역법 개선 있고요. 개선 있고, 그 다음에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 주변 국가 확대했다. 원래 조공채권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황제와 제후국의 관계죠. 국내적 관계를 대외적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한무제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제도를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통제제로서 이제 추운력, 주군력, 자간율, 부익률, 아담률 등등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내조 정책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한문제 경제 정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왜 했죠, 이걸요? 대의원정의 작은 고관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법가적 중농 억상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자, 대표적인 정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매제도, 군수법, 평준법인데, 전매제도, 군수법, 평준법 내용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외워두시고. 그 다음 합해는 뭘로 통일했죠? 보수정으로 통일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정복전쟁 있죠. 서역정벌, 홍료정벌이라든지 장번의 서역파견 과정에서 그 당시 뭘 발견했죠? 비단기를 발견했다. 비단기 개척이라는 곳이면 문제가 있어. 비단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한 건 아니에요. 누가 개척한 거예요? 이미 서역상인데 개척한 것을 중국이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해 지역에서 남해 부근, 오늘날 베트남 지역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남인, 오늘날 사천성 일대 있죠? 거기에 그 육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뭐죠? 한사군 설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한문제 유교 진흥책을 볼게요. 자, 한문제 때 유교가 이제 간악화됐는데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강악했어요? 동중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무슨 상설? 청린상설.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유교의 진흥책을 보면 대책, 헐량가 대책분 있고 오경 박사가 있고요. 호령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한문제 때 실시한 관리 선발 방식이 있죠. 이게 뭐죠? 한권이선제죠. 한권이선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제가. 수제가는 뭐예요? 이거는 유교 경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뭐죠? 현량가죠. 현량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물을 올려가서 뽑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호령가인데 호령가는 그 지방에 뭐냐면 호와 염치를 하는 예의를 받은 자제들 뽑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전환 때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그 현량가가 중심이었어. 후한 때는 호령가가 중심이었죠. 근데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추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추천될까요? 호족들. 그 호족들이 일종의 관료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한걸 이선제 내용이 있는데 그거 파악을 해두세요. 예, 한걸 이선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무제 통치체제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겉으로는 뭘 내세웠죠? 유가를 내세웠죠. 근데 실제 통치는 뭐예요? 법가적인 통치야. 그래서 유가와 법가를 동시에 인정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체제를 정치와 사상면에서 왕성을 했다. 왕패 잡도라고 하죠. 그래서 왕도주의와 패도주의를 같이 했다. 이 말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한문제 정책 관련된 내용 그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자, 한문제 이전에 대외정책을 추진했던 국내적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고 있는데 한문제 이전은 언제예요? 경제하고 문제 때죠. 이때는 그 좀 뭐냐면 그 홍로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 그래서 홍로에 대해서는 머리 숙이고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적 배경을 쓰다니까 첫 번째는 뭘 내세웠죠? 유교가 아니죠. 여기 보면 향로수는 황제 사상하고 노장 사상 결합됐죠. 그 무의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후식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 제후왕대 세력이 너무 강대해서 대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 문제 때는 뭐야?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하게 되죠. 팽창 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관련된 천하의 우수한 인재들을 널리 모집하고,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을 쓰면 요거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인데 유교하고 오경 박살도 오경을 전문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한걸 이선제를 설치해 지방 인재를 선발했고, 그 다음 국립대학에 태학을 설치했다. 이걸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개정 내용을 보시오. 역법을 개정하여 했는데 종전의 1년 철달을 10월에 정한 역법, 정읍노이저를 개정하여 뭘로 만든 거죠? 태초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동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과 관련 정책. 자, 제후의 체제를 정해 그들이 영원히 모반하고 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거 대제후 정책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거 뭐 아까 얘기한 추운력, 주급력, 자간율, 뭐 부용률, 아당률 이름도 외워두지만 내용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다 외우기 좀 귀찮다 하면 한 두세 가지만 좀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14번 문제는 뭐하고 이제 관련된 거냐면 펠레포네스 전쟁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펠레포네스 전쟁에 참여해갖고 거기에 역사에 썼던 사람이 누구죠? 투키디데스죠. 그 펠레포네스 전쟁의 이제 배경을 이제 보면요.
델리오스 동맹이 아테네 국익을 싫어하는 군사 동맹으로 변질되니까 스파르타가 결성한 펠로폰네소의 동맹과 대립이 격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소 동맹과 델리오스 동맹의 격화, 대립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보면 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 기억에 관련된 이제 뭐냐면 조약의 명칭을 쓰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니키아스 평화조약이에요. 니키아스. 이 니은이라고 돼 있네. 답이 니은이 아니라 기읒이에요. 예. 그 니키아스 평화조약은 좀 알려진 건 아닌데 서계에 있어요. 예. 한번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키디데스 아시죠? 이 역사 소설 원칙 꼭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 이거는 어디에서 잠깐 보냐면 보충 페이지 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토키디데스하고 대비된 인물이 누구죠? 헤로도토스죠. 예, 반대쪽의 인물인데, 자, 헤로도토스는 이사람 페르시아 전쟁사였어.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사를 이제 전쟁을 두세의 대립 구조로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그의 경험을 이제 바탕을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듣고 되게 문학적 설화나 전설이나 상당히 무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뭘로 본 거야? 문학으로 보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투키디데스는 사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썼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죠. 의견이나 전설을 수용하지 않고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했고요. 그다음 교훈의 역사 강조했고 순환사를 강조했다.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단점 뭐죠? 사회경제면을 동일시했고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전쟁사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사에 한정돼갖고 전쟁 진행 상황에 한정돼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키디데스는 그 어디와 비슷하죠? 랑케하고 비슷해. 랑케. 고대 랑케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사절 비판을 통해서 철저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보면 보너스 문제 보면 다음 사례 명칭을 써보고 저자가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저자의 연구 성과의 의의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이 책의 이전의 발해 고구려 유민의 나라로 설명한 조선국의 역사가 그가 쓴 역사책을 말해보시오 하는데 요건 뭐죠? 이거는 그 발해고죠. 유독군의 발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독군의 발해고 하면 예전에 서문이 나왔어요. 서문만 보면 딱 아는데 전 서문을 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좀 약간 다른 쪽에서 냈어.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실려있는 내용에서. 편찬 목적은 뭐냐? 자, 이 편찬 목적은 심포셈이나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제 달아놨는데 답을요. 편찬 목적은 그 당시에 발해에 대한 역사서가 없었어요. 정리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유독공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발해 역사를 좀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그 발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금씩 떼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발해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사를 하나 묶어서 체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저자의 연구 성과에 의의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하시오. 그래갖고 한반도 중심의 사관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또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발해에 대한 역사,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라, 고구려 유민의 역사라 라는 인식이 꼭 이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전에 조선후기 때 역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거 교과서에 나와있는데 이종희라는 사람이 동사에서 나와요. 이종희 동사.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사학사 교수 들어간다고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한국 사학사 부분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공 A를 마쳤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